저는 이제 인류학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밖에서 이제 뭐 전공하세요? 그러면 저 뭐 신화도 하고요. 그러면 와, 재밌겠다, 신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류학자들한테서 이제 인류학 공부하시는 분들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뭐 신화 그러면 미쳤어요? 그러다고요. 그 어려운 거를. 신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정신적인 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뭐 요새 저기 뭐 시끄럽고 그러는데, 비유가 그렇지만 박정희 신화가 있고 노무현 신화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 충돌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 게 이제 신화적 신화거든요,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신화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이야기라는 걸 머릿속에서 버리시면 신화를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이야기는 수단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실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이야기 늘 좋아하시잖아요. 지금도 늘 드라마 보시고,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라든지, 그죠? 우리가 뭐 신청전이며 춘향전도 마찬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는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건 다 귀를 기울여요. 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면 다 잡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 하늘에서 환웅이 있고, 뭐 땅을 찾고, 내려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도시를 건설하고, 뭐 재밌어요.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신화는 그렇지만 또 그리스 신화는 뭐 더 이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신들이 죄를 더 많이 져요.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하여튼 간에. 그런 식의 이제 온갖, 그러니까 신화를 다시 정리를 하면요. 신화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오셨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만 따져도 벌써 뭐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이에요. 선생님들도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야,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냐? 좀 이렇게 좀 살지. 양말 좀 뒤집어 놓고, 뭐, 등등등. 옛날 분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자, 앉아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남과 함께 도움에 살아야지? 백날 돌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열심히 보시죠. 사실 드라마의 목적은 뭘까요? 전하는 거, 전달하는 거. 물건을 팔기 위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뭐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벤져스도 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역시 미국은 강하고, 미국 물건도 좋을 것 같고, 미국 물건을 사게 됩니다. 드라마 열심히 보고 전부 전지현 귀걸이 사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광고도 마찬가지고, 수단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단. 그러니까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수단이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만 사실은 보통 한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화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오늘은 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북유럽 신화가 왜 요새 하필이면, 왜 요새 북유럽 신화가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신화 그러면 대개는 그리스 로마 신화였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 신화예요. 로마 신화는 거의 없어요. 그리스 신화를 변형, 패러디, 뭐 뺏긴 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문화적으로 강했고 로마는 군대와 법과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거든요.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문화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전부 그리스인들이 뭐 저처럼 이제 강사라든지 뭐 과외 선생이라든지 전부 그리스 사람들을 썼어요. 문화적으로는 훨씬 더 그리스 사람이 뛰어났으니까. 여튼 간에. 근데 지금은 그리스 신화가 좀 물러나기 시작하고요. 요새 북유럽 신화가.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전에 좀 됐죠, 벌써 이제. 요새 이제 어벤져스가 이제 끝났죠. 엔드게임까지 끝났고. 이런 것, 마블 영화들은 전부 북유럽 세계의 신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곰국을 이제 구운다고 쳐봐요. 뼈를 사가지고 구우잖아요. 요새는 뭐 집에서 이제 거의 안 해 드시는데, 왜 그럴까요? 요새는 왜 집에서 곰탕을 안 끓여 먹을까? 그거는 우리가 밥해 먹는 매체가 달라져서 그래요. 예전에 연탄 뿌릴 때, 그냥 불이 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 국 끓여 먹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끓여요. 계속 이제 국물이 나옵니다. 근데 끓이다 보면 나중에는 안 나와요. 그죠? 예, 계속 맹물. 그리스 신화가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려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현대와 근대는 서로 다른 사회거든요. 단적으로 그냥 딱 뭐 말씀드리면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미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개미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 디스크에 막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 얻는 결과는 뭐예요? 겨울에 안 굶어 죽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진짜 허리 부러지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 겨울에 안 굶어 죽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젠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내일 뭐 먹지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부모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보면 개미처럼 살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배짱이처럼 노래 하나 잘 만들면 어떻게 해요? 평생 먹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버스커버스커와 벚꽃 엔딩 같은 노래가 그 해에만 40억 벌었어요. 그 매년 봄마다 연금이 들어와요. 방송을 트니까. 노래 하나 만들면 그렇게 됩니다. 배짱이처럼 살아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게 되고요. 근데 그리스도인화적으로 사는 것은 근대적인 사회예요. 근대에 맞는 뭔가 질서가 있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요새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사회가 바뀌어서 그래요. 애들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공부해서 성공할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신분을 바꾸려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 잘하거나 춤 잘 추거나 뭐 BTS 보시면 알잖아요. 전 세계를 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근데는 신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심이 있고 신념이 있고. 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신념이 중요하고 내가 신념을 갖고 산다라는 것. 멋있는 사람이죠. 현대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 그럽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애들이 자꾸 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변화 자체가 현대의 특징이에요.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하고 계시잖아요. 모바일 폰이거든요. 움직이는 거. 계속 변화하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가만히 신념을 가지고 내가 중심을 갖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요. 중심이 없는 시대예요.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죠? 어른들이 안 바뀌어요. 우리 때는 말이지 이래가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신념이 아니고 지금은 고집이라고 불러요. 신념 있는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불리합니다. 살아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대는 북유럽의 세계관, 물론 이제 서양 중심입니다. 우리 한국 신화도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 신화도 있고, 뭐 중국 신화도 있고, 인도 신화도 있고 많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건 안타깝게도 서양입니다. 물론 아시아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많이 변화해 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뭐 이 정도 지나면 아시아가 중심이 될 거예요. 중국, 인도, 중동. 이게 18세기까지는 거기가 세계 중심이었거든요. 한 200년 정도 지금 서양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앞서 있고 그들이 힘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들이 갑이고, 그러니까 갑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을들은. 그래서 아직은 그 상태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화는 프레임입니다. 사고의 프레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타자를 어떻게 만나고,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신화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화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뭐 어렵다고 해서 또 어려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는 그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근대 과학에서 그들이 서양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필요해진 것 북유럽 신화.
그래서 북유럽 신화적 상상력이 또 현대에 잘 맞아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신념도 마찬가지고, 아, 저 사람 멋있어 라고 할 때는 뭔가 우리가 공감되는 게 있고, 유혹. 문화의 핵심은 설득과 유혹이거든요. 큰 소리로 막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폭력으로 내 말을 들어 이런 게 아니고, 나 멋있지 않아? 너도 나처럼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다 보면 귀걸이 사게 되고 옷 사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공감과 유혹의 문화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 뭐 소설, 그죠? 여러 산업들이 다 북유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그죠? 왠지 요새 이케아의 이런 거실들이 이런 게 왠지 세련돼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유혹을 이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좋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세계관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가 잘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북유럽 신화가 뭐 신화는 다 있습니다. 서양에 아까 말씀 우리나라 동양에도 신화가 많고 신화가 없으면 뇌가 없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미 다 멸종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 이데올로기, 생각,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 좀비죠, 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신화는 이제 효용성이 좀 많이 약화됐어요. 물론 다시 귀환할 수도 있어요. 뭐 시간이 또 한 100년, 200년 지나면, 그리고 여전히 서양의 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가 좀 더 질서로운 사회, 뭔가 과학적 세계, 지금은 과학적 세계인데, 그런 것들이 더 요구될 때, 그럼 그리스 신화가 다시 필요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 세계도 아니고, 우리 감성적인 세대. 뭔가 가성비라든지, 가성비도 아니고, 요새 뭐라 그래? 가심비, 뭐. 내 마음에 드는 게 좋은 거죠. 감정적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성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거는 근대적 사고고요. 우리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잖아요. 소비도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비싸도 좋고, 내 마음에 들면서 하는 거죠, 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 뭐 아일랜드 신화, 켈트 신화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 신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려도 국물이 안 나와요. 다 우려 먹었고. 새롭게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북유럽 신화. 그래서 지금 뭐 영화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대개가 북유럽 신화를 토대로 해서. 자, 유럽인데요. 유럽이 이렇게 있고요. 과연 북유럽은 어디인가? 우리가 뭐 북유럽부터 알아봐야죠. 그래서 유럽의 북부입니다. 이게 그냥 북유럽 했을 때 북유럽을 여기라고 한다, 이게 없어요. 그냥 유럽의 북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유럽, 서유럽은 예전에 나눴죠. 냉전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북유럽, 남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유럽의 남부에서 이제 그리스고, 근동이라고도 부르고, 가까운 동쪽. 뭐가 기준일까요? 어디가 동쪽? 지구는 둥근데,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입니까? 왜? 그렇습니다. 어휴, 선생님 많이 하시네요. 그때 당시에 이 방위를 정할 때 가장 강자가 영국입니다. 이게 늘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새 근 이런 거 안 쓰잖아요. 평방 이런 거 못 쓰게 하죠. 왜요? 미국이 안 쓰거든요. 도량형은 방위나 이런 것들은 강자가 정하는 거예요. 최강자가. 세종이 그 뭐 척 이런 거 다 정하죠. 세종 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정했는데, 그린치 천문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양이 됐고요. 동쪽의 끝, 우리가 극동인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영국이고요. 유럽의 기원은 그리스나에서 온 거죠. 이건 뭐 그리스나니까. 그리스나에 보시면 제우스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가운데 하나가 에우로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페니키아의 공주예요. 시돈의 이제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타라고, 그래서 올라탔더니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황소가 제우스로 변장해서 아이를 셋 낳고 같이 이제 잘. 그래서 에우로페가, 그죠? 이게 유럽이잖아요. 그냥 영어식으로 그냥 읽으면 에우로페입니다. 그래서 에우로페가 건너간 곳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는 유럽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부터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EU가 만들어진 다음에 서로 결성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들이 공통의 역사를 하났어요. 유럽의 역사.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부터 나와요. 에우로페 얘기부터 나옵니다. 에우로페가 건너온 것.
사실 뭐 그 얘기는 이제 페니키아의 공주가 그리스로 건너갔다라는 것. 페니키아는 역사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알파벳 발명한 사람들. 그 알파벳이 유럽으로 건너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북유럽 지도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지역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칸디나비아 제국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정도, 거기다가 이제 덴마크, 아이슬란드, 뭐 이 정도를 이제 대개는 북유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북위가 55도 이상이고요. 춥고 거친 땅이에요. 좋죠. 가서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좋으나, 한 달쯤 있으면 이제 미칠 것 같은, 뭐 하겠어요, 여기서. 휴가는 좋습니다, 이런 데는. 그러나 살기는 힘든 그런 땅이죠. 자, 북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노르만족이라고, 북쪽에 뭐 이런 뜻이에요. 노르만, 이런 것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8세기 이전까지 그냥 아까 그런 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끼리. 물론 자기네들의 신화도 있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들, 교역하는 상인들 외에는 그냥 거기서, 나머지는 다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8세기에 자연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춥던 곳이 갑자기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면 농경이 가능해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일도 많이 열리고 먹을 것이 풍부해져요.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늘어날까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거의 안 늘어요. 지구에.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갑자기 확 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만 이렇게 와요. 그래서 계속 인구 조절을 하는, 아이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구를 계속 억제해요. 먹을 것 때문에. 18세기까지만 해도 계속 먹을 게 없었어요. 내일 뭐 먹지? 뭐 이런 건 늘 고민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그러니까 인구가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식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못 먹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남하하기 시작해요. 이제 얼음도 풀리고 이동하기가 좋아졌잖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이 유럽 각지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계 수단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해요. 사방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자기네끼리 그냥 가족끼리 뭐 소규모로 약탈 수준이죠. 약탈. 그러다가 이게 점점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험 한편으로,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탈이에요. 갑자기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하나 싹 내려오면서 칼 들고 와서 바이킹들이 막 죽이고 식량을 뺏어갑니다. 우리는 약탈당하는 거죠. 근데 저들의 입장에서는 모험인 거죠. 떠나자.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모험이고요. 이게 한 4세기 정도 계속 지속이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킹들은 싸움 기술이 점점 늘어요.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배 만드는 기술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조선술, 그리고 이제 지도를 읽고 항해하는 방법, 굉장히 고도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지금 이제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가 11세기까지 프랑스요. 전부 숲으로 덮여 있어요. 그 사이에 그냥 길이 하나 나 있어요. 로마가 닦아놓은 우리가 관도라고 부르는 신장로 같은 길만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숲이고 숲 사이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세기에 이제 싹 그걸 개간을 하거든요. 한 80%. 그거는 이제 11세기 이후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항은 안 되고 바이킹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 유럽의 포식자가 됩니다. 지금 지구의 포식자는 인간이잖아요. 당시 유럽의 포식자들은 이 바이킹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술이며 항해술을 발달하고 이들이야 뭐 살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쟁 때 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합니다. 과학기술은. 독일이 보여줬죠. 독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라든지 전폭기, 미사일, 뭐 이런 것, 로켓 다 독일이 그때 2차 대전 때 만든 거예요. 독일은 나라가 작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쪽수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 다 어느 섬에 보내가지고
노벨상 받은 뭐 하이젠베르크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에 만든 게 로켓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날리려고, 뉴욕을 날리려고. 지금 북한이랑 비슷합니다만은. 예, 로켓 쏴가지고 뉴욕을 폭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마침. 예, 그게 아마 성공했으면 우리가 독일말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거는 뭐 가정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때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과 미국의 가장 정예 부대가 그 섬으로 뛰어갑니다. 먼저 도착한 게 미국이에요. 과학자들한테 묻죠. 어떻게 할래? 여기서 죽을래? 우리랑 같이 갈래? 가야죠. 그게 나사예요. 네, 그 나사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1969년에 어디 갑니까? 달나라 갔습니다. 그 로켓 기술로. 그 이후 아직도 달 안 가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인 거예요. 심지어 비행 접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비행 접시 나타나면 독일 패전병들이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예전에 달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난다고. 바이킹들입니다. 예, 점점 몸은 커지고 싸움 기술은 늘어나고. 예, 이거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는 아예 땅을 내줍니다. 너 여기 살아 그냥. 예, 그게 이제 노르망디 공화국입니다. 영토를 줘버려요. 영국은 윌리엄 노르만 왕조가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의 짜르도 바이킹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내려온 사람들은 다 본토에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려서 그것도 다 상위층, 귀족, 왕족을 다 차지합니다. 뭐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도 고향이 좋아 이런 사람은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 쭉 정착을 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그 바이킹의 재난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모험. 하여튼 모험과 약탈의 시대는 이렇게 해서 한 3세기에서 4세기 정도 지속돼서 끝나는 거예요. 정착이 되고 날씨도 다시 바뀌면서 돌아가고. 그래서 추위가 찾아오고 거기다가 이제 정착한 바이킹들한테 그리스도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순화돼요. 우리 마태복음 이런 데 보시면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윤리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산상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을 때려요. 바이킹은 지나가던 사람도 이리 와봐라고 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가 날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가만히 냅둘 수가 없죠. 이해를 못한다, 이거. 내가 맞았는데 왜 뺨을 떠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동에서 출발했던 그리스도교하고 유럽화된 그리스도교하고 그것이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가죠. 청교도들이.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교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으로 해서 들어온 게 좀 많거든요. 미국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미국은 근본주의고. 다 다릅니다, 사실. 같은 기독교인데, 유럽의 그리스도교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놔라 이런 거 다 빼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예전에 약탈과 모험이라고 하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제 삶도 바뀌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전성기는 이렇게 해서 종식이 되는 거죠. 이건 중국이랑도 비슷합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이민족들이 들어가서 나라들이 세우죠. 그리고 이민족이 사라져가요. 중국은 거대한 용광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알려져 있는 북유럽 신화는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가서 공격하고, 그렇죠? 싸우고, 약탈하고, 물론 모험입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요.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패면 그 양아치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합리화라든지, 이데올로기가 늘 필요하죠. 무엇을 하더라도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위대한 오딘의 삶을 위한 라든지 우리가 죽어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걸 알리고 좋은 세상으로 뭐 천국 여기서는 이제 바랄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고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야 가는 비겁하게 살면 못 가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이 막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작은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도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봉사합시다. 우리가 모여서 뭐 책이라도 읽읍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가 있어야 모이죠. 구슬이 있어도 아무리 꿰야 그게 보배라고. 그 꿰주는 게 이데올로기고요. 이데올로기의 원조가 신화예요. 어떻게 우리가 깰 것인가. 우리 죽죠. 인간은 죽습니다. 처음에 인류는 어떻겠어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래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싶고 뭐 진시황도 그렇고 다들 안 죽으려고
지금도 구글에서 그 장수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200세 프로젝트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니,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이제 오래 사는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이미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뭐 돈 벌면 뭐 할 거고, 권력 이미 다 차지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건강하게. 그거 지금 신약 프로젝트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간은 왜 죽을까요? 라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는 우리가 죽이잖아요. 동물을 죽은 것을 먹기 때문에. 죽음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바이킹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노르만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원래부터 막 폭력적이거나 거칠고 그런 게 아니라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모든 게 다 갖춰지면 너그럽고요. 훌륭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럼 사는 게 힘드니까 자꾸 억척스러워지고 뭔가 이렇게 뭐 난폭해지기도 하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뭐 일본 사람들 원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들은. 다만 환경에 대한 문제죠. 물론 이제 그걸 공부를 해서 그걸 이겨내야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또 꿋꿋하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을 통해서 자기 이데올로기들을 만들고 그것을 공고화시키고 했던. 그래서 지금의 시대, 이들이 떠돌면서 만들었던 세계.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변화하고 이동하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움직이고. 그런 사회.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것도 뭐 꽤 긴 얘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대는 농경사회고 그래서 가만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거기서 죽어갑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여행을 거의 안 해요. 여행을 할 수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하려고 해도요, 돈이 없어요. 상평통보라는 거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게 한 푼짜리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그거를 한 트럭을 메고 가야 돼요. 큰 돈을 안 만들어요. 여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못 돌아다니게. 막 돌아다니면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농자지 대보냐라. 이거는 농사만 지세요. 다들 호구조사 다 하게 편하게. 거기 살아 그냥 거기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업공상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제일 밑에. 가만히 있는 사람, 농업하는 사람 가장 위에. 그래서 계급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반대죠. 상이 최고잖아요. 경영대 이런 데가 제일 성적이 높고요. 그 다음 공대. 인문대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사. 뒤집어서 정확하게.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마디즘이라는 말을 쓰죠. 유목민의 시대입니다. 유목민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생활, 그런 유목적 생활, 노마디즘. 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대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노마디즘인데 이동입니다. 이동.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도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고. 현대사회는 3M이거든요. 머니, 머신, 모바일입니다. 이동입니다. 이동. 끊임없이 이동해가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잖아요. 직장도 평생 한 곳에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이동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이동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이 아니고 우리가 유연한 사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자꾸 돌아다니고, 둘레주도 얘기입니다만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러는 거죠. 멋있긴 한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또 비정규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한 곳에서 계속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해 가면서 몸값을 높이고 심지어 뭐 결혼도 여러 번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20대들은 만약에 결혼해도 여러 번 해야 돼요.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 60 돼서 죽으면 그냥 그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60에 사별했다고 쳐보십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100살 살아야 되는데 40년 혼자 살아야 돼요. 등이라도 긁어주고 어디 잔소리라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남녀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노마디즘은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존의 가치들이 계속 부정됩니다. 그래서 사시기 힘드시죠. 왜냐하면 매일 바뀌어요. 뭔가가. 계속 기술이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뭐 컴맹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죠? 계속, 그것도 뭐 이미 시대 지나가 버렸고, 계속 따라잡기도 힘든, 계속 변화해가는 이런 시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하고 자식들 관계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부모님들 자꾸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시대는 아닌데, 부모님은 근대인이고요. 아이들은 현대인이에요. 거기서 오는 충돌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 하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데, 안정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계속 다니는,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성공하는데, 아이들도. 아이들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할 텐데, 그거를 앉혀놓고 공부해라, 뭐 공무원 해라 이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냅두면 애들이 다 잘 살아요. 그리고 계속 움직이고 떠돌아 다니고. 요새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선생님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탈출하라 그러는데, 찾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살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동호회매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집안에만 안 계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 예전 뭐 그리스나 이런 때, 고대 그리스는 여자들이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축제 때 빼고는. 완전히 갇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잘 돌아다니시죠, 사실. 계속 끊임없이 이동해가는. 그러니까 중심 가치도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다 기술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는구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수용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봐야 돼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